안녕하십니까. 자, 다시 로마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에니 전쟁의 승리로 거대한 나라가 된 로마.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거대해졌다는 거예요. 거대해졌다는 얘기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새로운 영토가 왕창 생겼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노예가 왕창 생겼다는 거예요. 이 카르타고 출신들은 이제 로마의 동맹도시 노릇을 못할 거 아니에요. 거기 살던 사람들은 많이 노예가 됐죠. 당시 노예는 굉장히 비싼 상품이었어요. 참 잔인한 얘기죠. 어쨌든 그래서 노예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죠. 근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칸나의 전투에서 9만 명이나 되는 로마군 중에 3분의 2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 로마군은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죠? 자기 농장을 가지고 있는 자영농이라 그랬죠. 즉 자영농이 왕창 망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니까 전쟁에 계속 들락날락하는 동안에 농토를 제대로 보살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돌아왔더니 자기 농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농장이 완전히 쑥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더라도 농장을 잘 관리할 수 있었을까요? 뭐가 있는 사람? 그렇죠. 노예가 있는 사람. 노예가 있는 사람은 내가 전쟁에 나갈 때야, 내가 전쟁 또 올 텐데 너 갔다 와가지고 농장 망치면 너 이 새끼야 그냥 이러고 갔다 오면은 관리가 잘 돼 있겠죠. 그래서 노예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데, 아까 노예가 어떻다 그랬죠? 비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노예를 시켜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평민이었을까요? 귀족이었을까요? 귀족이죠. 그래서 포에니 전쟁의 결과 로마는 큰 나라가 됐지만 그 대가로 귀족과 평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공화국이라고 하는 건요, 신분들 간에 혹은 계급들 간에 우리라고 느낄 수 있게 뭔가 동질감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들과 우리는 너무도 격차가 커. 아주 딴 사람이야. 완전 다른 리그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저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을 경멸하고 낮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면은 공화국이 유지가 되기 어렵습니다. 로마가 바로 그런 길을 간 거죠. 그래서 이 귀족들은 죽은 평민들의 농장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정복한 땅에도 거대한 농장을 만들고, 그리고 이걸 직접 농사 지을 필요 없이 이걸 노예를 시켜서 경작하고 하는 게 대농장을 경영하면서 점점 더 부자가 되고, 평민들은 점점 더 가난해져서 귀족에게 빚을 지거나 이러다가 농토를 팔아치우고, 이러면은 그걸 다시 귀족이 흡수하고, 이렇게 되면서 땅을 잃은 농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자, 땅을 잃은 농민, 그러나 노예는 아님. 자,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래요? 어떤 귀족 집안을 찾아가야겠죠. 귀족 집안을 찾아가면은, 자, 여러분이 그 귀족이라면, 유력한 귀족이라면요, 땅을 잃고 나에게 도와달라고 찾아온 농민들을 데려다가 노예처럼 농사를 시킬래요? 아니면 무장을 시켜가지고 군대를 만들래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력한 귀족들이 이제 군대까지 키우게 됩니다. 안 그래도 당시 로마는 포에니 전쟁과 이후 이제 게르만족이 또 내려와서 또 한바탕 소동을 벌이는데, 이런 등등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군인들이 힘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이 군인들은 정복한 땅에서 나오는 전리품을 팔아서 돈을 벌고, 또 전쟁에서 포로들을 붙잡아서 뭘로 만들어요? 그렇죠? 노예로 만들어서 자기 농장에 농사를 짓게 하기도 하고, 또 팔아갖고 또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농사짓기 어려워진 가난한 자영농에게 이 돈을 주고 그들을 자기의 군인으로 고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로마는 공화국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문제가 된다. 이래갖고 어떻게 공화국이냐 해가지고 항의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호민관들이죠. 그래서 유명한 호민관 그라쿠스 형제예요. 형도 호민관, 그 다음에 뒤를 이은 동생도 호민관. 이 그라쿠스 형제죠. 그래서 이 그라쿠스 형제가 이런 귀족들의 대규모 농장 소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려고 했으나 어이없게도 평민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평민들은 이미 귀족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뭘 주니까? 돈을 주니까요. 이미 이렇게 돼서 이 시민들이 타락해버리면요, 공화정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는 이제 공화국과 점점 거리가 먼 길을 가게 되죠. 많은 돈과 많은 노예와 많은
병력까지 거느리게 된 유력한 군인 귀족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이때부터 로마는 유력한 군인들끼리의 전쟁터가 됩니다. 마치 그리스가 페르시아 전쟁 이긴 다음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지들끼리 싸우듯이 처음에는 가이우스 마리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 원래 집정관은 임기가 1년이고 한 번밖에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집정관을 무려 8번이나 역임을 하면서 사실상 뭐예요? 독재자였죠. 그러다가 이 가이우스 마리우스가 죽은 다음에 그 뒤에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루키우스 술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마리우스 못지않은 독재자였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독재자였죠. 그래서 이 술라의 취미가 뭐냐면은 아침마다 이렇게 자기 집 앞에 이름을 써놓는 겁니다. 이 이름이 뭐냐면은 내가 오늘 죽일 놈. 그래서 이 당시 로마 시민들은 덜덜 떨면서 아침마다 거기 가가지고 내 이름 없다. 이게 일상생활이 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독재자였습니다. 이 루키우스 술라에게 눈에 가시가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자기의 옛 라이벌이었던 가이우스 마리우스의 조카. 이놈이 아주 영특한 놈이란 말이에요. 이놈이 이거 너무 영특한 놈이라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영특한 그 조카놈은 자기가 위험에 처한 걸 알고 재빨리 로마를 빠져나갑니다. 그 영특한 조카 녀석이 누구냐면은 바로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흔히 시저라고 부르는. 이 루키우스 술라가 죽은 뒤에 이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게 되죠. 당시 로마에는 2명의 유력한 군인 정치가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폼페이우스, 또 하나는 크라수스입니다. 폼페이우스는 당시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를 거느리고 있던 군벌이죠, 군벌. 군인 세력이었고, 크라수스는 당시 로마에서 돈이 가장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카이사르더러 당신은 뭘 갖고 저들에게 대항하렵니까? 그러자 카이사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이게 있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카이사르는 우선 자기가 폼페이우스만큼의 어떤 무력과 전공이 없고 크라수스만큼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 프랑스 지방인 갈리아입니다. 당시 이름은 이제 갈리아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갈리아를 정복해서 많은 영토를 얻고 또 더 바다를 건너가서 오늘날 영국, 당시 브리타니아라고 불렀어요. 여기까지 이제 정복 전쟁을 펼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저 카이사르라는 녀석도 제법 싸움 좀 하는데 이래가지고 당시에는 싸움 잘하는 장군이 말하자면 스포츠 스타였던 거야. 아이돌. 그래서 인기를 끌게 되고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은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큰 돈도 벌고 또 이 크게 번 돈을 그냥 자기 혼자 꾹 챙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막 시민들한테 뿌려가지고 환심도 사고 하면서 유력한 정치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삼두 정치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3명이 이제 서로 솥발처럼 서로 갈구는 거죠. 그러다가 이 크라수스가 자기는 돈은 많은데 카이사르나 폼페이우스처럼 어떤 군사적인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게 한이 돼가지고 나도 군사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왔어! 하고 당시 로마의 라이벌이었던 페르시아의 후손인 파르티아를 정벌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그냥 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만 남게 되죠. 자, 그 유력한 세력가가 셋일 때와 둘일 때는 달라요. 셋일 때는 내가 예를 치면 둘이 나를 다굴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셋일 때는 서로 누구도 섣불리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이 되면 어떡할까요? 둘이 되면 이제 싸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가 싸우게 되고 여기에서 카이사르가 승리하게 되면서 자, 이제는 걸림돌이 없죠. 걸림돌이 없어서 카이사르가 로마의 독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나라를 혼자 독재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카이사르는 로마 사람들의 공화정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걸 알기 때문에 이 단어는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뭘까요? 왕. 자신을 절대로 하늘이 두 쪽 와도 왕이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다만 뭐라고 불렀냐면은 종신집정관이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아니 뭐라고 집정관의 임기가 1년인데 이거를 종신으로 하겠다고?
그게 사실상 왕 아니야? 저 새끼 수상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여러 공화주의자들이 이러다가 로마는 그냥 왕정으로 가고 말 것 같아. 저 카이사르를 없애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서 마침내 암살을 하게 됩니다. 이 암살을 주도했던 인물이 브루투스. 바로 로마 공화정을 처음에 만들었던 그 브루투스의 먼 후손인 겁니다. 조상이 공화정을 만들었고 이제 그 후손이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서 독재자를 암살한 거죠. 그러나 이미 로마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더 이상 공화정을 이끌 그런 시민들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 공화파들, 브루투스를 중심으로 한 공화파와 이 카이사르의 부하들과 친척들, 주로 카이사르의 신복부하였던 안토니우스, 그리고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의 연합군이 싸워서 결국은 카이사르의 잔존 세력이 이 공화파를 무찌르게 됩니다. 이로써 로마는 영원히 공화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화파를 무찌른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다시 또 싸운 다음에 최후의 승자가 옥타비아누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거의 2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로마의 군인 정치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내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라이벌들을 제거하고 로마의 유일무이한 단 하나뿐인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간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내숭 떨 필요가 없죠. 이제 공화정 흉내낼 필요 없어요. 이제 뭐가 되느냐? 그래서 황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때부터는 이제 로마는 공화국이 아니라 뭐가 되느냐? 제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 흔히 로마 그러면 제국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로마가 제국이 된 역사는 로마가 세워지고 나서 거의 한 800여 년이 지난 다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 옥타비아누스를 이름 부르면 큰일 나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느냐?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릅니다. 아우구스투스. 우리말로 옮기면 존귀하신 분, 귀하신 분 이런 뜻이니까 뭐에 가까워?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뭐 폐하 뭐 이런 뜻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이름 부르면 이제 모가지가 달아나니까. 제국이 된 로마는 처음에는 자, 그러면 제국이 된 로마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